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중심 유창호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변수들 또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흘러갔던 한 주였는데 일단은 관세 전쟁의 이야기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미국의 물가지표, 이 CPI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대폭 올라오게 됐죠. 우리 증시도 한 주간 순조롭게 풀어간 편이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섹터와 또 종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마 체감되는 분위기는 많이 달랐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인 오늘은 연준을 중심으로 미국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와처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셨습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제가 언급해드렸던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에 대한 스위스 공동 선언이 있었죠. 스위스에서 이 마라톤 회의 끝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스에서 있었던 이 협상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거는 뭐 이제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예. 양쪽이 다 115% 포인트씩 내리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수치는 해방일이라고 그러잖아요. 4월 2일 이전까지 되돌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새로 이제 행정부 취임하고 나서 그 뒤로도 몇 번 올렸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현재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30%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셈이 되고요. 예. 이제 플러스 30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은 중국은 4월 2일 전에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보복 관세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카운터 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플러스 10%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게 그 이전에 즉 바이든 행정부가 끝났을 때는 관세가 얼마였냐면은 둘 다 20%였어요. 네. 그럼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중국은 현재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는 50%를 물게 되는 셈이죠. 관세를. 50%, 예. 그다음에 미국 제품이 중국으로 갈 때는 30%를 물게 되는 셈입니다. 네, 자,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4월 2일부터 해서 정말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였죠. 이 관세가 일단은 초고율의 관세가 완화가 되는 모습 확인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세 전장이 사실은 뭐 끝났다, 일단락 됐다기보다는 그냥 밀렸다고 봐야 되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에서 수입품에 대한 유효 관세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한번 자세히 체크해 볼까요? 네, 저기 이제 차트 보시면은 예. 그 녹색으로 점선돼 있는 게 이제 유효 관세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1929년에서 30년대 이때까지 대공황 시기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래요. 이 5월 12일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합의를 했어도요. 네. 이거는 여전히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뭐죠? 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사람에 따라서 트럼프가 졌다. 뭐 시진핑이 졌다. 해석은 분분하죠. 네, 해석은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관세 전쟁에서는 네. 승자 패자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 둘 다 둘 문제다. 다 패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승패를 나눈다면은 자, 관세 전쟁을 먼저 시작한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던 목표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뭐냐면은 가장 1차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일으키겠다가 이 관세 전쟁의 뭐 이제 눈에 드러나는 그렇죠. 가시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럼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한 달 만에 한 번 뭐 스위스에서 어떤 딜을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누가 승자다, 누가 패자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굳이 판단한다면요. 네. 굉장히 힘든 거고 실제 트럼프 일기 그때 이제 그 관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마지막 딜까지 가는 데에 무려 한 1년 6개월, 1년 반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저는 이제 보는데요. 그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우여곡절을 겪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이제 들어선 거다. 왜냐면은 네. 중국은 항상 이제 그동안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은 4월 2일 이전으로 가야 우리는 회담에 응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입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EU 문제도 있고요. 네. 이거 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렇죠. 많죠.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마음을 놓기에는 굉장히 이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품에 대한 유효 관세율을 살펴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죠. 거의 뭐 대공화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이 관세 전쟁, 미국과 중국이 이번 협상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일기 정부 때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1년을 넘게 끌고 갔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죠. 유럽 등 각국의 관세 협상들 아직도 많이 좀 남아있다는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충격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장기금리 상승을 경고하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일반론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주요 내용들 살펴주시죠. 네, 뭐 결국에 이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파월의 입을 주목하는 거는 네. 도대체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맞아요. 결국 그거죠. 네, 그건데 여기서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벌써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또 어제 나왔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난 월 대비 마이너스 0.5%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도대체 언제 인하할 거냐 하니까 파월이 또 한 번 뭐 예전에 했던 얘기지만 찬물을 네. 끼얹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속적으로 공급 충격이 생길 거에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연준은 좀 더 자세히 보겠다. 뭐 이번에 예를 들어 0.5 마이너스 0.5 그 CPI도 내려가고 PPI도 내려갔는데 설령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달에 이렇게 되더라도 네. 우리는 경제 이 데이터를 좀 더 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월마트가 네. 가격 인상을 이제 하겠다 드디어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파월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건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관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네. 공급 측이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공급 측이 이걸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원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찾으니까 그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저기 이제 차트에서 가운데 중간에 노란색으로 된 거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거 빼고 네. 공급 측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녹색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저 빨간 박스 저게 언제냐면은 2021년부터 저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이후에 네. 이제 금리 인하를 쫙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걸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럼 공급 측이 지금 보면은 맨 오른쪽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요 측만 이제 여전히 조금 살아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래쪽에 파란색. 네, 파란색이요. 맨 밑에 파란색인데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간다면은 연준으로서는 참 이 금리 인하하기가 네. 굉장히 이제 어렵게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파월의 발언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언제 결정할 것이냐 모든 그 투자자들이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건데 파월은 계속해서 비슷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죠. 모든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지 않겠다라는 점 아직도 되풀이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롬 파월 의장 하면 사실 FOMC에서 자주 인용했던 게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실업과 구인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요것도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베버리지 곡선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차트에서 이제 가로축을 보면 이게 실업률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로축을 보면 구인율이에요. 구인율이 높다라는 것은 기업이 사람들을 마구 뽑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실업이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실업률이 높다라는 것은 기업이 사람을 안 뽑는 거죠. 뽑으니까 당연히 또 구인율이 작아지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걸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딱 예. 2년이죠. 2년간은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네. 실업률은 거의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저기 지금 파란색 네, 파란 점을 예, 보시면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어. 구인율은 쭉 떨어지고 있었죠. 네. 네, 이게 이제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 어. 그 당시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했어요. 네. 어떤 경고를 했냐면은 자, 이제부터 실업률이 그때 한 뭐 3.7% 이 정도로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네. 또 구인율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시기가 올 거다 하고 기존대로면 당연히 그 반비례 관계가 성립할 네, 테니. 네, 그렇게 예.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네. 경제학자들이 그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딱 나오자마자 완전히 비웃듯이 어허. 2년간 그냥 수직 낙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율만 예, 떨어지고. 구인율만 떨어지고 이제 경제가 뭐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그 이자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높은 네.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 회색 점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관계들이거든요. 그렇죠. 저로 회색처럼 네. 보통은 흘러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디 와 있냐? 3월이 저기 보시면 빨간 점이에요. 아하. 이제 이 실업률과 구인율이 일치하는 점이 저 45도 선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잖아요. 네. 저 위에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요걸 넘어서면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회색의 저 점들을 따라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금리를 인하해 마라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는 지점이고 현재 바로 그 목전에 와 있다. 네. 요거는 꼭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업률과 구인율 간의 관계를 좀 봤습니다. 실업률, 미국의 물가 지표와 함께 이 고용 관련된 지표는 연준이 참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연준의 의사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얘기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사실 방금 전에 구인에 관련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경제지표 가운데서도 물가지표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간밤에도 중요한 이 PPI가 발표됐습니다. 이 PPI, 그러니까 즉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마이너스 0.5%로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일 것 같긴 한데 PPI를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까요? 네, PPI가 떨어졌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생산자들이 네. 도매 가격으로 팔았을 때 그 가격 얼마에 팔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럼 네. 그게 가격이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도 CPI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뭐 맨 나중에 이제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마진을 엄청나게 하지 않는 이상 네.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PPI를 한번 그냥 전체 값은 마이너스 0.5인데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뭘까요? 뭐냐면은 일단 PPI는 저 검은색 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 파란 게 뭐냐면 서비스 PPI예요. PPI도 서비스가 있고 그 상품이 있겠죠. 네네. 그 상품 중에서도 근원 상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하고 에너지 뺀 거예요. 네. 뭐 CPI랑 똑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거 뺀 네, 거. 그거 뺀 건데요. 파란색이 그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서비스가 마이너스 0.47이 됐어요. 서비스가 시기마다 굉장히 변동이 크네요. 저게. 네,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변동도 크고, 예. 뭐 어쨌든 이번에 마이너스 0.47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요게 바로 뭐냐면은 근원 상품입니다. 근원? 네, 그거는 살짝 늘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밖에 안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 요거는 기여도입니다. 뭐냐면은 전체 마이너스 0.5%인데 네. 그거에 얼만큼 다들 기여했느냐 그걸 본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이건 PPI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 PPI 서비스는 대략 전체에서 가중치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네네. 뭐 미국의 GDP의 한 70%를 이제 서비스가 담당하는 거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네. 자, 보면은 맨 오른쪽에 그 PPI 서비스 있죠. 네. 과거에 비했을 때 지금 최저치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그 전에 비슷한 수준도 잘 없어요. 웬만하면. 비슷한 수준이 2020년 코로나 때 있고요. 예, 워낙 특수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좀 이거 심각한 거를 이제 뭐 빨간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노란불 정도는 켜졌습니다. 아, 일단 위기의 경고등이 네.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PPI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서비스를 안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를 안 찾는 거는 서비스의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 서비스는 생산 시점하고 소비 시점이 일치합니다. 네. 안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밥을 안 사 먹으면은 종업원은 여전히 있죠. 그렇죠. 그 식당 사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월급은 나가죠. 네. 매출은 안 생기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서비스를 어디 재고를 안 박아 놓죠. 그렇죠. 그냥 없어지는 거죠. 네, 서비스는 그 재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게. 네, 재고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즉각적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또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근원 상품 있죠. 예. 변동성 큰 거 빼고. 네. 음식하고 에너지를 빼고 근원 상품을 쭉 보시면은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팬데믹 이후에 올라간 거 빼고는 또 어떻게 네. 올랐냐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뭐 2020년에서 22년 저 때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제외하고.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왜 올랐냐? 지금은 뭐 저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네. 물건 가격이 올라간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제롬 파월러 의장이 연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아마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PPI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서 네. 관세 효과 없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언뜻 보면. 네, 근데 그걸 분해해 보면은 사실 PPI가 마이너스 나온 거는 서비스가 마이너스 나온 게 제일 컸고요. 예. 근데 오히려 상품은 보면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아마 파월 의장이 여전히 이제 관세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공급 충격이 어떤 이 지속성을 띨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예. 바로 저런 것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아마 저 지표들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그 물가 지표, 이런 경제 지표를 볼 때도 두루뭉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PPI를 보더라도 이 구성 요소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관세 충격으로 비춰질 만한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연준에서도 아마도 같이 주목을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PPI 이야기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단기 자금 시장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지급 준비금과 단기 자금 시장까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급 준비금 수준은 이제 4월 달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봤던 건데요. 4월 예. 초에 3조 4,300억 달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월 말에 무려 4,30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3조 달러까지 갔고 그때도 살짝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3조 달러 이거 무너졌는데 이게 지급 준비금 또는 이 은행들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네. 좀 상세하게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거 4월 달에 그 지급 준비금이 줄었던 거는 4월이 세금 시즌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금 시즌이 딱 4월만 있는 게 아니라 6월도 그렇고 9월도 있는데 4월은 또 뭐가 겹치냐면은 전년도 안 낸 거 있죠. 네. 그걸 마지막으로 내는 시기예요. 그래 4월은 여러 가지 좀 겹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안 낸 것까지 뭐 유예해 준 거 이거를 보통 이제 4월이 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까지는 4월까지는 내야 돼 해서 그 세금을 많이 내는데 요번에 세금을 내니까 당연히 은행에 있는 돈이 그 재무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TGA가 그 재무부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인 거고 역시나 어제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2,400억 달러로 또 거의 한 반 정도 이상을 회복을 했습니다. 요거는 특히 4월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예. 요걸 가지고서 뭐 미국 그 금융권의 유동성이 말랐다 뭐 요걸 갖고 판단하기에는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TGA 이거는 그 재무부가 연준 계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것도 재무부는 왜 연준에 이 계좌를 갖고 있느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2008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네. 미국은 어디에다 했냐면 지역 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지방은행에 맡겼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2008년부터 그거를 다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간단한 이유는 그때부터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업은행에 맡기면 돈을 그 금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재무부로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관한 거고 지급준비금 이 TGA도 보면은 아직은 그렇게 빨리 소진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이제 뭐 곧 바로 이제 4월 달도 지났고 이제 5월 6월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거의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된다면은 아마 거의 이제 0으로 갔다가 이제 또 그 여당이죠. 여당에서 야, 이거 좀 제발 빨리 타결시켜줘 예. 하면은 이제 타결이 되는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부채 한도를 5조 이상 증액을 하려고 그래요. 5조 달러로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크게 증액을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아직은 정확히 네.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거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일 생각이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줄인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뭐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단기 자금 시장 마지막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이것들 우리가 또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굉장히 많은 연준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연준은 네. 무조건 이거는 즉각 반응을 하는데요. 맨 밑에가 그 영래포에서 그 기준금리 하단을 빼준 값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맨 그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에서 기준금리 하단을 빼준 값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밴드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파란색이 소포 금리라고 해서 민간들이 민간 시장에서 저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서로 주고받을 때 하는 금리. 소포 금리라고 해서 저 금리인데요. 뭐 현재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준 화초 시간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양영빈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오늘도 연준하처 시간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작의 중심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